네, 행정소송의 한계, 지난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 안 했죠? 통치행위 얘기 한 정도, 그리고 행정입법 얘기 한 정도였었습니다. 네,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소송의 한계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사법심사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와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사법심사의 한계라는 것은 애당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서울 시민은 아니다, 이런 논리라고 했죠. 더 큰 범위에서 만약에 벗어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서울 시민도 될 수 없다. 사법심사로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 그 어떤 것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 의미였었고요. 네,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는 권력분립은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사법부가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1번, 2번, 3번의 순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2번하고 3번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기도 전에 먼저 사법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 겁니까?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 되죠. 입법부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요, 그에 따른 선결권,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선결권이라고 해요. 선결권. 그 선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전소송이죠. 사전소송. 소송에서 법원이 사전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입실객사, 통별재판 이렇게 들어갔죠. 입실객사, 통별재판. 여관에 입실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객사를 했죠. 그래서 통별로 재판을 하게 됐다. 입실객사, 통별재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문제는 우리 아래, 그러면 사법 본질은 무엇이냐 봤더니 법원조직법 2조에서 법률적 쟁송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진 것은 그럼 법률적 쟁송은 뭔데? 법률적 쟁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구체적 사건성의 문제,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성의 문제, 그리고 법령 적용 가능성의 문제,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고 나서 1, 3, 4 입실객사 통별재판이 1, 3, 4 이렇게 해서 1개, 3개, 4개, 총 8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입법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건데, 행정입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에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돼서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일반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이 없으면 행정소송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추상적 법령, 우리가 우선 법을 만들 때는요, 그 사람과 사건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사건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게 된다. 즉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추상적 규범입니다. 추상적 규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요, 법령에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포함됩니다. 국회요. 입법부가 만든 것이 법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 행정부가 만든 것이 바로 법규명령이 되죠. 행정입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행정입법의 산물이 바로 법규명령이 됩니다. 이처럼 법률과 법규명령을 합쳐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법률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법치주의를 배웠던 것처럼요, 사법부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돼요. 법을 적용해서 그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지 법률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 법률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가지고 있고요. 일반 법원은 그 최고법원인 대법원 역시도 법률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추상적 법령에서 법률은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제외시키고 법규명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이건 어쨌든 행정부가 행한 작용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재판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죠. 법률이든 법규명령이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사건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효력이나, 만약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바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다투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해석을 다투는 거, 이런 거는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예외를 말씀드렸던 게 처분적 법규명령이었었죠. 두밀분교 폐지조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교와 분교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했었죠. 분교에 만약에 5명의 학생과 2명의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분교, 두밀분교의 구성원은 7명.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죠?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고 했어요. 관악구 주민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습니까? 특정할 수 없다고 했죠. 전입과 전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교 같은 경우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 7명입니다. 저 7명이 바로 두밀분교의 구성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두밀분교 폐지조례, 그 두밀분교를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개별적 규율이 될 수가 있겠죠. 한 명에 대한 규율은 아니지만 복수의 사람, 여러 명에 대한 규율이긴 하지만 분명히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규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또한 구체적 규율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개별적 규율이면서 구체적 규율이다. 이거는 그냥 행정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외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집행적 법규명령에 대한 문제는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복습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건성 다음이 바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에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성이었습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적 쟁송,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주관적 소송을 말할까요? 아니면 객관적 소송을 말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면 주관적 소송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 회복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법률적 쟁송의 의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만 법원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사실행위, 입실객사에서 실, 사실행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행위는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통상의 사실행위, 즉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지도, 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이건 행정절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법률은 행정절차법이고요. 3호에 보니까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행정지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행정지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행정명령이고요. 이 행정명령은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 행정처분이 맞고요. 그런데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행정처분 말고 영업을 좀 스스로 자제를 해주세요, 이런 식의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지도죠. 그 다음에 뭐 채널 A 사건 등과 관련돼서도요, 주의를 줬다, 그리고 권고를 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권고는 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전부 행정지도예요.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영업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비로소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는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낸 행위 형식입니다. 나중에 사정판결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그것도 일본에서 만들어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본을 통해서 행정법을 계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흔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에 근거 없이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와서 국민들에게 야 이렇게 저렇게, 그건 뭐 조폭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짓을 항상 하고 있죠. 일본의 국민성, 그 저열하고 후진 국민성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공무원이 와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법적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줄 알고 아이고 예 이러면서 굽신굽신 하면서 따릅니다.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행정처분으로 하게 된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아니 이것들은 법의 근거를 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만 해도 잘만 따르더라 이거죠.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행정지도입니다. 이 행정지도는 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행정지도를 그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행정지도는 상대방에게 뭐라고요? 의무부과라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의무부과라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사실행위다. 사실행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행정지도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행위를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지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소외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행위 말고도요, 이 부분에서 또 함께 논의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원은 당연히 가를 시켰죠. 역사적 사실의 문제는 이거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역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과연 무슨 차이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실행위,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는 위에 있는 것처럼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저 비권력적 사실행위랑 비교 대상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먼저 건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79조를 보니까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 허가권자. 네. 보통 이제 지자체장인데, 허가권자는 이 법, 이건 이제 법률 얘기하는 거죠. 건축법 얘기하는 거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네. 이렇게 법에서 명령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행정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법규명령을 말합니다. 행정 입법의 산물이요. 네. 이 법에 따른 명령, 법규명령, 그리고 처분에 위반되는, 이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을 말합니다.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든 법규명령에 의해서든 아니면 하명처분에 의해서든지 간에 네, 의무가 부과됐어요. 네, 근데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네,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해체를 보시면 됩니다. 해체를.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려고 건축법을 이제 로엔비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띄우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해체에는 이 부분에 철거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철거. 그래서 우리가 철거 명령을 했다 할 때 79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철거라는 것과 해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네, 얼마 전에 이 표현이 바뀌었어요. 해체로. 이건 철거를 말합니다. 네,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예, 건축법 제7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청은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 명령, 즉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를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네, 철거를 안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행정대집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법은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 그 얘기는 뭐냐? 대집행. 대집행의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타인의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이죠. 네,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대집행, 뭐 용산 철거 이런 게 바로 행정대집행이거든요. 철거를 하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이거는 타인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행정청이 대신 철거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이 표현이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이건 뭐냐면 아까 봤던 행정지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들은 이 부분에다가 행정지도를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권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 야, 얘네들 노답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 노답이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 집행이에요. 스스로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뭐 용역업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바로 이게 행정대집행이죠. 그러면요, 여기서 강제 철거라는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포크레인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투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강제 철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네, 권력적 사실행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권력적 사실행위. 여러분, 그냥 우리 포크레인 끌고 가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밀고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하려고 들어올 때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항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항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에게 철거를 참아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 수인 의무죠. 수인. 네, 이거는 받을 숫자에다가 참을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
참아야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인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의무부과라는 법적 효과가 있어요. 의무부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는 비록 그것이 사실행위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그런데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수험생의 입장에서 먼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걸 판단하는 것,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거는요, 어떤 물리적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물리적인 집행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강제 철거에 들어올 때 해머를 가지고 와서 건물을 부수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을 끌고 들어와서 건물을 부수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참을 의무,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단순히 권고, 지도하는 행위, 이거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따라줘야만 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 요금 인하 권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시촌,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 학생들은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신림동에 보면은 그 큰 길가 고시촌 중심에 지금은 우리은행 건물이 있나요? 우리은행 건물 지하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할 때 그 목욕탕을 가끔 이용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 목욕탕 만약에 관악구청 공무원이 이제 찾아간 거죠. 우리 학생들 참 주머니 사정도 안 좋은데 목욕탕 요금을 좀 내립시다. 목욕탕 요금을 좀 인하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지도입니다.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확인,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철거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 이거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뭐라고? 얘는 물리적 집행행위다. 물리적 집행행위가 있으면 죄다 권력적 사실행위를 의심하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을 볼게요. 여러분, 행정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우리 공법에는 헌법과 행정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형법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5개의 법이 있었죠. 그 민법과 상법 2개만 사법에 포함이 되고 있었어요.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사법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공익은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사익은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고 있을 리가 없겠죠. 원칙적으로는 공익을 보호하는데 부수적으로나마 사익을 보호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공법상의 권리가, 이건 뭐야?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공법은 전체 이익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공법을 근거로 해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어야만 공법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법이 뭘 보호해야 된다고요?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보호 말고 추가적으로다가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고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게 권리다툼의 문제에 해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법상의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법은 원칙적으로는 사익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식품위생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제1조. 우리 이태원 사건 갑자기 떠오르죠. 클럽이요? 네, 클럽. 클럽에서부터 시작했던 거기가 발원지였죠. 네, 코로나의 감염. 근데 초반에 좀 힘들었어요. 네, 어디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건지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네, 어떤 주점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으로 또는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주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식품위생법의 체계에 따라서 노노노 집합금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초반에 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비가 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잘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식품위생법을 한번 보세요. 클럽이든 주점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냥 뭐 갈비탕집, 일반 음식점이든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을 판다는 측면에서 전부 다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식품위생법의 규율을 봤는데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해는 위험과 장해입니다. 위험과 장해. 네, 위험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이익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이익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고, 장해는 이미 발생한 이익의 침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합쳐서 위해라고 말을 해요. 예, 이미 발생한 거, 아직 발생하는 거, 예, 두루두루 아울러서 위해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하고요. 위험과 장해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4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그 다음에 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금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병든 동물 고기, 네, 병든 동물 고기, 살모넬라병에 걸린 고기, 쇠고기,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 식품위생법은요, 국민들의 건강상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요리를 참 잘해. 요리를 참 잘한다고 해서 아무나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져다가 팔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 그 음식을 팔아야만 하겠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림동에 지금은 없는데 BS 몽떼라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제과점. BS 몽떼는 신림동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제과점입니다. 제과점이 없던 시절에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근데 말이에요, 그닥 빵이 맛있진 않아요. 혼자 있으니까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빵을, 그 중에서도 특히 단팥빵을 정말 잘 만드는 그런 장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윤시윤이란 친구입니다. 윤시윤이란 친구는 김국진과 함께 빵 만드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빵에 있어서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빵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제빵왕 김탁구죠. 이 친구는 김탁구입니다. 단팥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림동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던데,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가서 고식당에 밥을 안 먹는데, 예,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빵 하나 먹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빵이 잘 팔린대. 나 거기 가서 단팥빵 팔 테야. 이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빵왕, 예, 김탁구가 딱 갔는데,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빵은 잘 만드는데요, 행정법을 모르죠. 장사를 해봤어야 알지. 네, 사실 그런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37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뭔 놈의 무슨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엉망진창인 시설로 그냥 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학생들이 그 윤시윤 한번 보겠다고, 그 맛있는 빵 한번 먹어보겠다고 줄을 서서 먹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그 BS 몽떼 사장이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간 거야. 딱 갔는데 재수없어. 졸라 맛있어. 어떻게 개망했네. 그런데 이 사람은 30년째 제과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딱 가서 보니까 눈에 띈 거지.
시설 기준을 못 갖추고 있는 거야. 하하! 이 친구가 받은 영업 허가는 위법이구만. 내가 그 허가를 취소시켜서 저 친구를 신림동에서 몰아낼 테야.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재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왜 아무나 자기가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어떤 장벽 때문에 신림동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과점을 하고 있지 않아서 PS몽대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독점적 이익이라는 그 영업상 이익, 경영상 이익이라는 것은요, 이 법이 공익을 보호한다고 살짝 장벽을 쳐놔서 그동안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일 뿐입니다. 그것이 PS몽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기준을 갖추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공법,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익을 보호한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놨고 그 제약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반사적 이익을 주장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여야만 그래야만 법률적 쟁송이고 소송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반사적 이익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권리까지 도달을 하지 못한 것이죠. 권리가 돼야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사적 이익의 주장은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용의되지 못한 이무기, 용의되지 못한 이무기 따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76년 병진년 용띠입니다. 전 용띠입니다. 용이 되었습니다. 네, 용의되지 못한 이무기, 이 반사적 이익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은 객관적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냥 얻었던 이익이라는 거죠. 네, 객관적 소송인데 이 객관적 소송은요, 우리가 행정소송법 3조를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우리 행정소송의 종류는 4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위에 있는 1호, 2호에 있는 2개, 이 2개는 주관적 소송에 해당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호, 4호에 있는 2개, 이거는 객관적 소송에 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주체라는 말이죠. 그 기관이, 여기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어요.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법률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보통 법 그러면 실체법이죠. 실체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은 공법입니다. 행정법이죠. 이 법률상 이익은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권리이고요. 근데 그 법이 바로, 그 실체법이 바로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법상 권리예요. 공권입니다. 공권. 네,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자신의 공법상의 권리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잘잘못만을, 시시비비만을 따지기 위해서 제기하는 그런 소송이 바로 민중소송이라는 거예요. 네, 민중소송. 좀 이름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죠. 민중소송 하면 뭐 권민중 씨가 떠오르기도 하고, 과거에는 민중이라는 표현만 써도 잡혀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아니, 이 소송의 성격을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자 해서 공익소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공익소송. 그러니까 사익, 자신의 이익과 아무 관계없이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익소송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소송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거는 그냥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라고 제기하는 소송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소송이죠. 밑에 있는 기관소송을 보시게 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관 상호 간의 다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정기관, 국가기관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어야지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그냥 국가기관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기관끼리 싸우는 거예요. 기관끼리. 그러니까 기관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제기하기는 하지만 권리와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 그리고 아예 사람이 아닌 자가 제기하는 기관소송, 이러한 객관적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왜 만들어놨냐? 그러면 어떨 때 인정하는 것이냐? 마지막에 45조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라고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원래 소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소송입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 절차 자체의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서비스로 주는 소송입니다. 서비스 소송이에요. 서비스는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사람한테. 서비스는 내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같은 객관적 소송은 서비스 소송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입법자가 서비스로 줄 때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뭐 이런 선거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개별법률, 이 행정소송법 말고 다른 개별법에서 정한 경우에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이 있으면 A법이면 그 A법에 누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원고도 제시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민중소송에다 갖다 붙이면 민중소송 법정주의라고 부르고, 기관소송에다 갖다 붙이면 기관소송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법에서 따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때만 인정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본 거냐면 여기까지 본 거죠. 여기까지 본 겁니다. 여기까지. 네, 입실객사까지 본 거고요. 이제 통치행위는 우리가 어저께 봤어요. 통치행위 봤고, 특별권력관계부터 내일 우리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